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헌법 이제 일순환 개정이네요. 일순환 때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해서 문제 풀고 또 여러분 사례 기출집 정리하시고요. 사례 기출집은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변사기 썼었는데요. 변사기 교재가 우리 이제 최종 정리용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교재 자체는 월등합니다만 최종 정리용으로는 좀 어려워요. 페이지가 한 700페이지 정도 되고 분량이 너무 많은데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못 보는 교재 성격이 강해서 자 그래서 이제 새로 우리 변호사 시험에 딱 맞도록 이제 교재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교재는 지금 보시고 정리도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래요. 복습하실 때 오늘 이제 필기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강의 특징이 있죠. 정리를 철저하게 하는 강의 이런 이제 의미를 제가 이제 모토를 잡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십자도표니 벤다이어그램이니 이런 도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제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제가 이제 스스로 마감을 다 해드리니까 그 내용들 그냥 두서 없이 그냥 받으시면 돼요. 우리 논점 세트 자료에 주어졌죠, 그죠? 이 필기 자료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암기장이나 이런 교재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그냥 도표화 시켰고, 여러분 또 키노트 같은 교재들을 갖고 있으면 그 키노트에 논점 세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발췌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자료를 뭐 소중하게 여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간추려졌으니까 사례집에 딱 맞게 요거 또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또 출력해 드릴 겁니다. 밑에 가서 얘기하면 출력해 주세요 하면 또 새롭게 출력해 줄 수 있으니까 필기 노트로 마음대로 쓰세요. 그때 이제 두서 없이 그냥 우리가 논점 세트를 보면은 순서대로 쭉 진행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맨 앞에 헌법총론 문제 다루지만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쟁점들도 섞여 있고 하다 보면 또 그쪽도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또 기본권들도 갑자기 여러 개 뒤에 있는 것들이 다루어지고 사례마다 이제 기본권을 순서대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분야에 가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제 체크해 놓으시고 그걸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 사례집에 필요한 만큼 기입이 필요한 것들은 기입하시고 해서 사례집을 좀 꾸며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는 일단 페이지가 252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최종 정리로 쓰시는데 아주 이제 적합하고요. 그 다음 또 최종 정리로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중에 또 방향성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설 들어가 있는 내용들 지금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그것까지 또 자세히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해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어느 순간 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논점 추출이죠. 사실관계 사례를 보면서 어떤 논점들이 이렇게 주어졌는지를 사실관계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추출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책을 여러분 2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자, 우리 맨 처음부터 순서대로 나갈 텐데요. 네, 2페이지 책 펼쳐보시면 사례 1번에 제1문 해가지고는 거기에 음영 표시가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점이 찍혀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수작업을 이제 제가 미리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점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핵심 포인트 문장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참조조문이 있는 문제들을 보면 참조조문이 이제 법률유보 관점이나 이런 데서 또 쓰일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캐치하는데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밑줄 같은 거 다 넣어놨어요. 참조조문에도. 그래서 이게,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요거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사례가 총 78개 담겨 있으니까, 78개를, 제1문 사례 실관계에 이렇게 음영하고 점 들어가 있는 부분, 포인트라는 부분, 요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단서다라는 것들을 익숙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목차 보이죠? 목차하고 대조해서 내 인식하고 목차에 오류가 없는가, 요런 것들을 이제 대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하시면 되거든요. 최종 정리할 때는 딱 그 정도 하면은 목차만 딱 잡히게 되면 안에 구성 내용 쓰는 것들은 당연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진도별 모의고사 정도만 딱 그치고 나면은 뻔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해설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일들은 없어야 돼요. 오히려 없어야 되고 그런 일들은 이제 지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제가 이제 체크 포인트, 강조하고 하면은 그 부분에다가 좀 표시해 두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언제든 참조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세한 내용들은 들어가면서 하나씩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시험 문제 어렵죠, 그죠? 네. 최신 판례 딱 2개로 구성한 건데도 어려워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 변호사 시험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판례를, 한 판례를 툭툭 100점씩 묻는 이런 50점씩 50점씩 이렇게 묻는 문제가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예전에 한 5회, 6회 시험 때까지만 해도,
최신 판례 하나를 100점으로 묻고 막 이랬었거든요. 자, 근데 그런 이제 시절은 좀 지났고, 이제는 이제 분서령 해가지고는 이제 10점짜리, 15점짜리, 5점짜리 이런 식으로 막 쪼개가지고 묻다 보니까, 한 사례 내에서 다양한 어떤 그 영역들, 헌법의 다양한 영역들을 이렇게 터치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는, 그 정확한 의미들, 각 분야의 정확한 의미들을 요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적으로 썼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분량으로 접근하는 게 옳으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재 이름이 실전 사례집이죠. 예, 그래서 실전 답안지에 쓸 만큼의 분량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뭐 5점짜리 배점인데도 실제 이제 담는 내용들은 보면 10점이 넘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 출제 그 경향을 보면. 예, 그런 경우에는 너무 5점에만 맞춰가지고 쓰지는 않고, 제가 좀 넉넉하게 쓰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크게 답안 분량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도 하고 정리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담아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평부터 먼저 해볼게요. 오늘 1회 시험 치르셨는데, 어쨌든 제가 당부드린 게 나중에 질문이라도 하고 첨삭이라도 이제 받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라도 이렇게 이제 반영하고 목차라도 세워보고 논점이라도 또 뽑아보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답안에 남을 필요가 있다. 흔적이 남을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시험을 안 치르는 경우보다는 흔적을 어떻게 남겨서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거나 상담을 해보거나 또 뭐 첨삭반 등록하셨다면 이제 첨삭 때 이제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어야 이제 첨삭이 제대로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꼭 응시를 최대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회 강평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보죠. 해설 자료로 진행합니다. 자, 제1문 사례 1번 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설문을 먼저 보고 분서령으로 주어져 있는 설문이 뭔지를 먼저 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를 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른쪽 면에 그 이제 양괄호 1번, 2번 해가지고 이제 분서령 설문이 주어져 있죠, 그죠? 요거를 이제 먼저 빨리 스킵하면서 이 시험이 뭘 물으려고 하는가를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설문 볼게요. 설문 1, 사례 1에서 청소년보호법 부칙 5조가 헌법상 금지되는 소위법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시오. 헌법상 금지되는 소위법, 소위법 금지 원칙 붙고 있는데 우리 헌법 13조에 가면은 이제 1항과 2항에 두 가지 소위법 금지 원칙이 있죠. 첫째, 형벌법규 불속 원칙, 죄형법정주의 한 내용인데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라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조 2항에 가면은 참정권, 재산권, 제약, 불속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에 이제 다 해독들이 필요해요. 우리 판례 통설이 이걸 단순하게 있는 대로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의미를 분석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합당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내 걸로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볼 텐데 소위법은 유형이 크게 진정소위법과 부진정소위법으로 나뉘거든요. 여러분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강평을 할 때는 세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례집 강의가 이제 본 강의죠, 그죠? 그거 할 때 소위법 금지 원칙 논점에서도 펼쳐가지고 제가 분석 다 해드리고 할 텐데 지금은 이제 방향성만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험은 예습용 시험이에요. 복습용 시험이 아니라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말로만 구도 위주로 하다가 필요하면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좀 극적해 보겠지만 논점 세트를 직접 들여다보고 아직은 안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소위법 금지 원칙의 이제 종류는 진정 소위법 금지, 부진정 소위법 허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 부진정 개념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미 그 설문 2번을 한번 가보면 사례 1에서 청소년 보호법, 성보호법 부칙 조항이 실내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이거 여러 번 이렇게 연습해 보신 분들은 뭔가를 감지할 수 있어요. 소위법 금지 원칙에서 보면 진정소위법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는 금지고 예외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부진정소위법은 우리 통설 판례가 허용되는 걸 봐요. 헌법상 금지되는 소위법에 들지 않습니다. 소위법의 유형에 해당하지만은 금지되는 게 아니라 허용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진정이라는 용어를 쓴 거거든요. 짭이다 이 말이죠, 그죠? 찐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부인정 소유법이 해당하면 이건 허용되는 걸로 보는데 다만 절대적으로 허용되고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들은 아주 드물어요. 예, 여기 이 부인정 소유법은 허용은 되는데 다만 신뢰보의 원칙이라고 하는 별개의 법치주의 원칙이 또 있기 때문에 신뢰보의 원칙에 따라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정 소위법으로 평가되면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판단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설문 1번에서 소위법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지를 물어보고 설문 2번에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또 같은 사례인데 물어봤다는 거는 이거 부진정 소위법인가 보다. 이런 걸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보신 분들은. 자, 그리고 하여튼 소위법을 묻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그리고 설문 3번으로 갑니다. 사례 2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 및 251조의 비방 금지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논하시오. 이 판례는 최신 판례로 따끈따끈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재명 전이 아니지. 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재판이 그죠. 고등법원에서 무죄 나왔다가 대법원 가가지고 또 파기환송되고 막 이랬던 그 조항이 허위사실 공표죄 공소법 조항인데, 허위사실 공표죄는 옛날부터 합헌이고 최신 판례에서도 합헌을 확인했습니다. 허위이기 때문에, 허위는 규제 필요성이 당연하기 때문에. 자, 근데 비방금지 조항이 요번에 위헌 나왔어요. 비방금지 조항이. 그래서 이제 두 조항이 한 사례에서 무죄되는데, 허위사실 공표금지는 합헌, 비방금지 조항이 위헌 떨어지거든요. 그걸 이제 분석해보라라는 걸 한번 물어봤고요. 자, 근데 그 전제로서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인데, 제한되는 기본권이 좀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사례 2에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 및 비방금지 조항이 과잉금지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논하시오. 과잉금지라고 하는 이제 심사 기준이 특정되기 때문에 다른 건 안 쓰셔도 됩니다. 법률 유보, 명확성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이제 과잉금지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과잉금지 심사를 들어갈 때 항상 중요한 작업들이 있어요. 모든 심사 기준에는 법률 유보든 명확성이든 또 과잉금지 원칙이든 위임입법의 한계 법칙, 법률 유보, 법률 우위, 포괄이임 금연칙 어떤 것이든 간에 심사 밀도를 특정해야 돼요. 심사 밀도.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심사 밀도를 똑같은 정도로 다 쓰지 않거든요. 과잉금지도 원칙도 보면 어떤 때는 아주 엄격하게, 어떤 때는 아주 유연하게, 입법용성권의 크기에 따라서 위임입법의 한계 법칙에서 대표적으로 명확성이나 법률 유보를 판단할 때도, 또 포괄이임 금지 원칙의 포괄성을 판단할 때도 보면은 심사 밀도를 특정하는 이 작업들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이 결국 올바른 판단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걸 빼버리고 바로 법률 유보 위반 여부, 과잉금지 위반 여부 이걸 들어가면, 그럼 여러분은 그 별로 방향성도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대충 꾸렸다라는 인식은 밖에 못 주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좀 많이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분량 많이 채웠는데 내 동기하고는 다르게 점수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작업들, 제가 이제 강조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체크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관계로 이제 가보죠. 왼쪽에. 그러면 소입법하고 문제되는 조항들의 과잉성 판단하는 건데, 그 문제되는 조항들의 의미는 잘 보기 힘들 거예요. 힘든데, 자, 우리 이제 소입법이 뭐가 문제된가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사례 1번에서 갑은 의료법 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성인인 환자를 위계로서 추행했다. 성범죄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형을 받고 확정되고 쭉 들어가 보죠. 자, 근데 이제 6줄 보세요. 근데 헌재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위헌 결정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지켜보죠. 일률적 10년 취업 제한, 위헌 이렇게 이제 기억하십시오. 일률적 10년 취업 제한, 위헌. 이 취업 제한 제도는 보완 처분입니다. 사회 방해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이제 고려한 사회 방해 처분으로서 보완 처분에 한 유형인데, 이게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 우리 판례가 엄청나게 많이 형성돼 있죠. 우리가 형사법 할 때 공부 다 했겠지만은, 자, 형사 책임주의, 범죄 여부를 판단할 때 형사 책임주의가 적용되죠. 자,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을 기초로 하는 보완 처분의 그 정당성을 판단할 때 항상 하는 것들이 위험의 비례성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표현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결국 뭐냐면 개별화 요청이에요. 개별화 요청, 개별화 사상 들어보시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형사법 할 때 개별화 사상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범죄의 질이나 유형이나 또 이루어진 정황이나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성범죄라고 할지라도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제 합당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 또는 보완 처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항상 개별화 사상이 요구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일률적이면은 주로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률적이면.
예. 근데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 그래서 아무리 낮은 유형의 죄질이나 아무리 높은 유형의 죄질이나 서로 이제 공통될 수 있는 최저한 1년 정도를 설정한다면 또 화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판례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10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이걸 아주 약한 정도의 성범죄까지도 포함해서 개별화를 못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형사법 논리 이전에 이 헌법의 자기 책임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 법치주의의 자기 책임 원리에 어긋난다 해서 이제 위헌이 떨어집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내려가 보면은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돼요, 실제로. 자, 그래서 쭉 한 7줄 내려가 볼까요? 자, 그래서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예, 줄거볼게요.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기간에 차등을 두어까지 줄거보겠습니다. 차등을 두어. 자, 실제 개정되었고요. 다시 문제됐습니다. 다시 문제됐는데, 요 조항은 합헌 나왔습니다. 최신 판례. 자, 그래서 이제 차등을 두었다라는 게 포인트죠. 이게 개별화 사상 또는 개별화 요청을 준수했다. 예,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가 좋다고 했어요. 자, 어쨌든 차등화 시켰는데, 어쨌든 이 제한, 취업제한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죠. 폐지가 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성범죄로 취업 제한을 구법에 따라서 받고 있었는데 구법이 위헌 결정나니까 나는 이제 취업 제한 풀렸다. 이제 의료인으로서도 일할 수 있겠다 기대했는데 새 법이 만들어지면서 차등화시키면서 여전히 취업 제한을 유지했는데 이 사람은 그 차등화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취업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왜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계속 제한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위헌을 지켰거든요. 그럴 때 신뢰보위 원칙이 중요했는데 우리 현재가 정당한 신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그 내용을 이제 반영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례 2번으로 이제 가보죠. 마지막 줄 뒤에 보시면 허위사실 공표와 동시에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뭐 기소되어 처벌받았다. 요게 다네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 이제 비방금지 이런 것들은 그 참조조문에 주어져 있는 요런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한 요런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설문 1의 해결 그 위에 음영 처리된 데 한번 볼까요? 박스. 자, 밑에 이제 출제 포인트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소위법에 유형별 효과를 제시해야 된다. 즉 진정, 부진정, 유형 부분하고 그 유형에 따르는 취급을 제시하고 문제 조항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특정한 다음 진정인지 부진정인지 특정한 다음에 예외 법칙이 적용되는지까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외 법칙은 이제 그 신뢰보위 원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에 의한 제한이거나 부진정이라면 진정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금지가 아니라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서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까지 이제 검토가 필요한 이제 대목이다. 자, 이제 넘어가 1번 들어가면요. 자, 법치주의의 이념은 이념인 법적 안정은 행위시법 원칙 또는 소위법 원칙을 요구한다. 행위시법 원칙 이런 용어들 여러분 형사법에서 많이 쓰죠. 예, 형사법에서 많이 쓰는데 행위 당시에 적용되던 법을 믿었다면 그 법의 구속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함부로 새롭게 바뀐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행위시법 금지 원칙이 다른 말로 소위법 금지 원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로마자 2번에 소위법의 허용 여부. 자, 요게 이제 유형화가 효과를 다 담은 건데요. 자, 보시면은 소위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진정, 부진정으로 구분된다. 자,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위법은 자, 위에 이미 체크해 볼까요?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를 새롭게 규율하는 자, 이런 것들은 그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를 해치는 정도가 워낙 커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보고요. 다만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 아래쪽 뒤에 보시면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과거에 개시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 아직 체크해 볼까요? 이 정도면 문장을 전체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거에 개시됐다는 의미하고 완성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직이란 표현 속에 다 들어가거든요. 풀어 쓰시고 요걸 이제 부진정 소위법이라고 해요. 이런 관계에 적용되는 것들을. 자, 근데 부진정 소위법은 줄 볼까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죠. 허용된다. 왜냐하면 신뢰 침해성이 아주 약합니다. 신뢰 침해성이. 그래서 오리엔트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법의 발전 또는 법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왜? 법치국가의 국민이 한번 만들어진, 1950년도에 만들어진 법이 영구적으로 변함없이 존재할 거다. 그런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치주의 국가는 나라의 발전과 더불어서 법의 발전, 법의 변동, 이런 것들이 다 예정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의 개정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예측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가 강하지 않으면서 법이 변동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현재가 허용되는 걸로 봐요. 다만, 자, 소호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하게 된다. 자, 신뢰보호 이런 데 보이죠, 그죠? 자, 이제 칠판 한번 볼까요? 소입법 금지 원칙을 다루게 되면요. 제일 먼저 이제 찾아야 될 게 뭐냐면, 괄호가 제일 먼저 쳐내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거, 이제 여기 적용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시혜적인 소입법이라고도 하고, 유리한 소급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당사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지되지 않아요. 요거는 허용되는 걸로 보고요. 소급입법이 주로 말썽을 피우는 이유가, 옛사람들의 기대를 해쳐서, 그 기본권을 제약하는 이런 나쁜 효과를 주기 때문에 금지를 하는 거거든요. 좋은 효과를 주는데 금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형법에 가면 1조 2항 조항이 있잖아요. 그죠? 범죄 후에 범죄가 폐지되거나 더 이제 완화된 경우에는 새 법을, 재판식법을 적용하는, 이게 결국 이제 유리한 소급의 허용 원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판례 변경에 따라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특히 사령에서는 못 다루는데 객관식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자, 판례 변경에 따라서 예전에는 변경되기 전에 판례에 따르면 처벌되지 않았던 것들이 변경된 이후에 처벌되게 됐을 때 이게 소위법 금지 원칙의 적용 분야냐 했을 때 아닙니다. 소위법 금지 원칙은 법규범에 대한 구조 원리예요. 법규범의 구조 역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는 법규범이 아니에요. 대륙계 체계에서는 판례법 사상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대륙계 체계에서는 판례와 법을 엄격히 구분해서 법은 말 그대로 나라의 근본적인 룰이고 판례는 그 룰을 세상에 집행하는 작용, 사법적인 집행의 한 모습이지 그 자체가 법규범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법규범을 구속하는 원칙인 소급 입법 금지 원칙하고 판례의 변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적용이 없다. 이걸 먼저 쳐내야 됩니다. 쳐내고, 요거는 객관식 대비.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용으로 가자면은, 자, 첫째,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이 있죠. 요거는 절대금지설입니다. 유형 불문이에요. 진정, 부진정, 유형 안 따지고요. 특단의 사정에 예외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이 형벌은 침해성이 워낙 가혹해요. 사람에게 너무 이제 인신에 강력한 침해를 유발하는 데다가 또한 낙인까지 찍죠. 사회적인 낙인, 주홍 글씨까지 이렇게 남기기 때문에 이런 가혹한 작용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절대 금지설이 통설 판례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서대로 이제 작업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가 지금 봤듯이 우리 헌법 13조 2항의 진정 소위법에 요거는 원칙적 금지예요. 원칙적 금지로서 예외가 허용됩니다.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예외 허용. 그 특단의 사정은 주로 중대한 공익이에요. 사익보다 앞서는 개인의 신뢰 이익보다 앞서는 월등한 공익 이런 것들을 이제 상정해낼 수 있으면 예외가 허용된다고 하는데 대표적 사례가 친일청산법 사건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민족정기 회복이라고 하는 친일청산법의 취지 공익이 너무 월등해서 친일 재산을 이제 환수하고 이런 것들을 소급하더라도 합헌이다라는 판례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키노트 그 특강 이럴 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요. 소유법 금지 원칙은. 요 두 가지가 항목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다룰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신뢰보호의 원칙이거든요. 신뢰보호의 원칙. 자, 요거는 전혀 별개의 원칙입니다. 소유법 금지 원칙은 별개의 원칙이고, 자, 요거는 부진정 소급일 때. 자, 부진정 소유법일 때. 그 소급을 제약하는, 예외적으로 이제 제한할 수 있는 요런 이제 사유가 돼요. 그래서 형벌, 진정, 부진정. 근데 부진정하고 진정은 위치가 달라져 버리죠. 적용되는 심사 기준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럼 소위법 금지 원칙하고 신뢰보호 원칙은 뭐가 다른 거냐?
이게 근원적인 건데, 그거는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개 원칙이요. 둘 다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는 건데, 요거는, 조금 해볼까요? 네, 요거는, 법치주의의 객관적 측면입니다. 법치주의의 이제 법적 안정성 중에, 법적 안정의 객관적 요소. 자, 그리고 요거는 법적 안정의 주관적 요소. 요 표현도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온 표현이거든요.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자,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되겠죠. 예, 이게 공부예요. 여러분 이제 법을 공부할 때, 그 기본서나 암기장이나 이런 텍스트에, 사례집에 뭐 해설이나 이런 텍스트에 그냥 정제되어 있는 궁극적인 표현들, 그걸로 바로 공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안 쌓여요. 예. 계속 이제 많이 봐서 외워지면 딱 외워진 정도로 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좀 확장해가지고 여기저기 써먹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그 본질을 알아야지 이렇게 활용도 해보고 할 텐데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예, 이 개념이 다 본질입니다. 특히 헌법학은 이 개념법학의 뭐라고 할까, 뭐, 끝판왕이 헌법이에요, 헌법. 예,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기초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예 손도대기 힘든, 예, 과잉금지나 제발 나와줘라. 목적에서 어느부터 법의의 균형성까지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하니까, 그죠, 우리가. 근데 과잉금지, 점수가요, 실제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몇 점 안 들어가요. 이제 학교 이제 로스쿨 모의고사 칠 때는 과잉금지 점수 엄청 크죠. 예, 그래서 거기 제대로 못 쓰면 그냥 빵점도 주고 막 이러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과잉금지 심사 기준, 뭐, 그걸 뭐, 독자적으로 그냥 과잉금지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라, 10점, 막 이런 식으로 과잉금지만 물은 사례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제 과잉금지 이제 판단 내용 같은 목수 침법, 목수해법 이런 것들은 점수가 고정적입니다. 한 5점, 10점 안 돼요. 25점짜리 문제 나왔다 치면 5점 정도밖에 안 되는 분야예요. 나머지 점수들은 다 이제 그 과잉금지 판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포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점수가 되거든요. 자, 어쨌든, 자, 주관, 객관 나왔는데, 요거. 야, 뭐 이런 것부터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변호사 되고도 이거 못해요. 변호사 되고도 이게 주관, 객관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예. 주관은 개인적 관점을 얘기하죠. 개인적 차원의 관점. 자, 그럼 객관적이라는 말은 탈개인적 관점이에요. 아주 쉽죠. 근데 이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개념이 없으면 이런 말들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그런갑다 이러고 나중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객관식 지문으로 나와요. 이게 신뢰보유 원칙은 법적 안정의 객관적 측면이다 해가지고 오지문 나오는데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하면은 그런갑다 외우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신객 뭐 두 문자 만들려고 안 했는데 두 문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면 안 돼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하시고 웬만하면 만들지 마시고. 자, 왜냐면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하다 보면 재밌어. 여러분들이 또 똘똘한 사람들이 보면 자꾸 이제 뭐 게을러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이렇게 두 문자 같은 걸로 한번 딱 추리면은 더 이상 안 봐도 뭐 되니까 좀 게을러지는 작업들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게으른 제가 만들어 놓은 두 문자를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만들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법규범의 객관적인 구조역학이라고 했죠. 예, 어떤 법규범의 그냥 기본적인 속성을 구속하려는 원칙이라서 탈개인적, 우리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각 개인들의 어떤 뭐 보호 관점 이런 게 이걸에 출발한 게 아니라 법이라면 한 나라의 어떤 법이라면 이런 속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원칙이고, 요 이제 주관적 요소로서 신뢰보유 원칙은 그 법을 믿었던 각 개인들의 그 믿음, 그 개인들의 이제 신뢰 있죠, 그죠? 인식. 예. 그걸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이제 들여다보고, 보호할 만하다 하면 보호해주는 이런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 개인의 어떤, 인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이런 측면이라고 해서 이제 주관적 측면이다. 주관적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둘은 별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별개의 원칙이고, 소입법금지 원칙은 소입법이 문제될 때만 적용되지만은 신뢰보유 원칙은요, 장래적인 입법이 문제될 때도 적용됩니다. 아셨죠? 주로 소입법일 때 우리가 사례를 많이 접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를 보면 장래 입법, 즉 전혀 소급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입법에도 신뢰보유 원칙은 적용이 가능해요.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원 판례 중에 보면은 예전에 그 변리사 시험 제도를 절대평가제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상대평가제로 바꾸는데 그게 3월 달에 법이 시행이 됐는데 시험이 5월 달 시험에 바로 적용돼 버려요. 유예 규정 없이. 그래가지고는 절대평가제 생각해가지고 대충 공부했던 사람들이 상대평가제 하니까 뭐 갑자기 두 달 동안 빡세게 공부했지만은 달성이 안 됐죠. 그래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붙은 사람들이 아무 말 없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그때 이제 위헌 제기를 한다고 해요. 위헌. 예. 위법 무효.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때 우리 대법원이 불합격 처분 취소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2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 주면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완전히 뒤바꾸는 이런 현실은 개인의 어떤 기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아무런 유예 규정도 안 두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 내려줬거든요. 예. 그 판례에서 보면은 어때요? 이거는 순수한 장래입법이에요. 앞으로 있을 시험에 관련해서 이제 제도를 바꾼 거지 어떤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그 자격이나 지위를 사후적으로 박탈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합격한 사람들을 나중에 불합격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치르지 않은 앞으로 있을 시험에 대해서 제도를 바꾼 것이지만 즉 장래 입법이지만 그래도 우리 헌재가 신뢰보위 원칙에 따라 경과 규정을 둬야 된다라는 판식을 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고려하시면 이 전체가 이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틀을 갖추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크게 드리는 틀들은 이게 책 한 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소위법 분야의 전부 다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니까 요걸 이제 여러분 걸로 만드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할 때도 사례 문제 판단할 때도 항상 형벌에 해당하는가? 지금 사례에 주어진 어떤 제재가 형사처벌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형사처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면 진정인가 부진정인가 판단해야 되죠. 예, 근데 진정이다 하면 여기서 이제 특단의 예외를 막 찾아보는 이런 방법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만약에 진정도 아니다 하면은 이제 신뢰보위 원칙으로 넘겨가지고는 이제는 신뢰보위 원칙의 판단 구조, 공사이익의 비교역량 구조로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제 또 들어가 보죠. 자, 들어갑니다.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자, 로마자 3번 들어가 볼게요. 검토 및 사안의 해결. 이 사건 부칙 조항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운영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고 있지는 않다. 자, 다시 첫 줄 중간에 시행일부터 체크해볼까요? 시행일부터 앞으로만 취업 제한을 유지하는 거지. 과거에 이제 그 취업을 한 상태에서 누렸던 어떤 소득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환수하고 이런 내용들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진정, 부진정을 갈 때는 항상 이런 기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누린 어떤 이제 법적인 이득이나 소득, 그런 것들을 환수하거나 뱉어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면 모르겠는데, 뱉어내는 내용을 안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정소위법이 아닙니다. 4줄 뒤에 진정소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이제 부진정이죠. 부진정소위법이면 그러면 이제 내려갑니다. 자, 마지막 2줄에 그 신뢰가 헌법적으로 보호해 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자, 위에 신뢰 체크하죠. 신뢰보위 원칙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로마자 1번에 설문 2번에 이제 신뢰보위 원칙 물어봤는데, 자, 로마자 1 법치주의의 이념인 법적 안정은 그 주관적 측면으로서 신뢰보위 원칙을 요구한다. 주관적 체크해보죠. 사례형에서도 쓰고 선택형에서는 문제 푸는 요소로서 쓰십시오. 주관적 측면 이거. 딴 데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법 금지 원칙 할 때는 객관적인 거 안 써도 돼요. 쓰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신뢰보위 원칙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치주의 원칙이 다 이제 객관적인 나라의 어떤 그 시스템을 구속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다 객관적이에요. 체계 정당성 원리든 뭐 명확성 원칙이든 이런 것들이 다 법규범의 시스템 자체를 이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객관적이에요. 다만 신뢰보위 원칙이 유독 주관적이다. 어떤 법의 시스템 자체를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그 법 시스템을 믿은 개인들의 인식을 보호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관적 이런 것들을 써줘야 이 친구는 합격할 준비됐네. 이러면서 점수를 팍팍팍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재량가점이라는 거 아십니까? 재량가점. 자, 10점짜리 배점이 주어졌는데 제가 채점자예요. 10점짜리 배점인데 보니까 이 친구는 앞에서 딱 보니까 인상이 좋아. 제대로 가는데 좀 더 보자. 여기서 조금 삐꾸났다. 하지만 앞에서 너무 잘했다. 전개를. 그러면 원래 이제 점수를 주려면 5점밖에 못 주는데 7점 줘요. 이런 것들이 재량가점이거든요. 그 배점 범위 안에서 재량껏 줄 수 있는 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라고 있다기보다는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배점이 이제 이렇게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있겠지만 여기서 여기 3점짜리를 너무 못 썼는데 그래서 얘는 3점짜리 배점은 빵점인데 나머지 저 앞에 7점짜리를 너무 잘 썼어요. 그러면은 앞에 여기서 빵점인데 1점을 줄 수는 없어요. 빵점짜리는 1점 못 주고 앞에서 7점 줬던 데다가 플러스 2 해가지고 준다고 해요. 그게 재량가점. 해볼만 하죠? 자, 재량가점을 챙겨내는 것들은 결국 기초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초가 충실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을 채점자한테 설득력 있게 잘 보여주면은 그러면 답이 틀려도 과잉금지가 부실해도 상관이 없어요. 과잉금지 그냥 공백으로 내고도 80점 받고 합격한 친구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친구도 간혹 있어요. 그 무슨 담대함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떨어졌어요. 예, 떨어져가지고 와가지고는 선생님 저는 헌법을 반타작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많이 썼는데 다 썼는데 왜 반타작밖에 안 되지 했더니 그 1문만 썼어요. 1문만. 네. 50점짜리라서 2면만 쓰면 되는데 50점짜리를 4면을 다 쓴 거예요. 그게 본인 성향이에요, 성향. 왜냐면, 제대로 쓸만한 것들이 문제가 나오면 그걸 주체를 못하고 계속 다 써야 된다. 다 쓰고 이걸로 점수 커버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나머지 잘 모르는 것들을 이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한 문제 자기가 점수를 낼 수 있는 것만 계속 써가지고 이제 결국 반타작하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 조정을 이제 많이 해줍니다. 이제 교정을 이제 해주면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런데도 보면은 시간 안배 같은 것들이 그런 친구들 보면 잘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꼭 보면은 끄트머리에 좀 쓸 게 있는데도 못 쓰고 끝내고 이러는데, 요번에 그 끝에, 그걸 좀 못 썼어요, 선생님. 이런데도 앞에 어떻게 썼냐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딱 보니까 너 이걸로 점수 잘 나오겠는데? 예. 슬쩍 딱 까보면 80점 넘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여튼,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런 기초, 흐름, 이런 것들에 이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계속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신뢰보호 원칙의 판단 기준은 그 공사이익의 비교역량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나중에 우리 기출집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검토만 보죠. 로마자 2번에 두 줄 보시면, 요 로마자 2번에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것들도 좀 과대 서술입니다. 요 자체는. 해설지에서는 이제 여러분 좀 보시라고 해놓은 거고, 암기장 같은 데 보면 다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공사이익을 비교역량 할 때도 보면은, 많은 어떤 그 요소들이 작용하는데, 줄든 데 보시면, 후행행위에 대해서, 즉 새로운 법의 개정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예견성이 있었다거나 이러면 그 개인이 나는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주보시면 국가가 반사적으로 부여한 기회를 단순히 활용한 경우에 불루하다 하면은 또 신뢰보호 정도가 약화됩니다. 보호 밀도가 약화돼 버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된 데 보시면 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대된 신뢰 행사다 이러면 반대로 강화돼 버려요. 이 세 가지는 정형화된 패턴이거든요. 우리 현재가 늘상 쓰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우리 기출 사례 중에서는 이것까지 쓰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이제 배점이 좀 크게 주어지는 문제가 나온다면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칸을 메우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더 합리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원이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별표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틀들은 워낙 이제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금방. 신뢰보호 원칙의 기본 구조하면 공익과 사익의 비교역량 이런 것들은 금방 익숙해질 거니까 결국 이제 그 꾸며내는 내용 중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 가보면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체크합니다. 물고 늘어집니다. 아마 하나 보인 걸. 자,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한 조항은 자, 아래 보시면 그 위헌 결정에 따르더라도 재범의 위험성 및 필요성에 상응하는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는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가능함을 예상할 수 있다. 자, 가능함은 예상 체크해 볼까요? 자, 결국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줄에 일률적으로라는데 제가 체크하러 온 이유가 여백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줄 여백에. 이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게 아니죠. 취업 제한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의미는 너무 일률적이다. 개별화를 구현 못했다. 이래서 이제 위헌이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인 것이 위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일률적인 것만 해소하면 이 제도는 유지해도 되는 내용이고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게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적용되던 그 국법 위헌 결정 났으니까 이제는 취업 제한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률적인 것만 위헌이 나왔지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영구적으로 폐지된다라는 기대는 단순한 자신의 기대지 법이 보장한 기대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정당한 신뢰를 부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줄로 가볼까요? 향후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정당한 신뢰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죠. 정당한 신뢰 X입니다. 이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봤다면 나는 앞으로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기대가 법에 의해 정당한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전혀 제한을 안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성립될 수 없다고 했고, 그리고 공익은 아까 당연히 이제 그죠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이런 공익들은 뭐 조문이나 이런 걸 안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공익도 투철하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합헌 결론이 떨어집니다. 차등 조항 합헌, 일률적 조항 위헌, 객관식 대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3으로 가면 허위 사실 공표, 제한되는 기본권, 그리고 4번에서 침해 여부인데, 제한되는 기본권의 이제 그 항목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공직선거법이 규율하는 후보자 간의 그 규제 조항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자 2번을 가시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게 나와야 돼요.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제 선거 운동의 자유로 표현해도 됩니다. 선거 운동 등 이렇게 이제 보통 엮어서 많이 쓰거든요. 선거 운동 등 각종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렇게 섞었으면 제일 안전합니다. 선거운동이 문제되는 사례가 아닐지라도 뭐 선거운동을 포함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실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조금 더 이제 넉넉하게 포섭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요거 선거운동의 자유 이런 것들은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은 우리 현재가 표현의 자유의 이제 정책 분야에서의 표현의 자유 요게 이제 기초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정책 표현의 자유 뭐 이거는 괄호로 묶어도 되는데 하여간 표현의 자유는요.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민주주의 초석, 기초돌. 그래서 엄격한 어떤 그 보호 밀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엄격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결론이 돼요. 왜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가 하면 그 독재자 김정은을 떠올려보면 됩니다. 독재자들은 국민들에게 독재자들이 쓰는 무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뭐냐면 표현 제한, 집회 제한 이런 것들이에요. 표현을 제한하고 조직화를 제한하고 이런 것들. 예. 그 국민들이 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집결력을 가지고 이런 게 이제 위협적이거든요. 독재자한테는. 그리고 지네 생각을 마음대로 드러내고 교환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독재자한테는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자의 대표적 무기 하면 표현과 조직의 제한. 두 가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법 21조 2항에 가면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보장 법리를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21조 2항에 가면은 허가 검열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 명시되는데요. 다른 기본권에는 없죠. 우리 법전에서 유일하게 헌법 21조 2항에만 허가 검열 금지 원칙이 들어갑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마음대로 표현하고 마음대로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마음대로 조직하고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들이 보장된다는 말은 독재의 출현을 막아내는, 즉 민주주의의 실현을 돕는 이런 이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적극 보장 이론들이 막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할 때도 아주 엄격한 심사를 하는데 이걸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요. 첨삭할 때. 엄격 심사하고 완화된 심사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묻죠. 어떻게 쓰냐면 과잉금지 들어가가지고 표현을 알라치면 안 돼요. 네, 그걸 최소 침해성이나 뭐 수단의 적합성이나 이런 걸 판단하면서 뭐 어떻게 엄격하게 뭐 이렇게 뉘앙스를 줘서 문장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밀도를 정해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과잉금지 판단 들어가기 전에 만약 로마자 3이라면 로마자 2번을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자 심사 기준 또는 심사 밀도라는 제목 아래
막 여러 가지를 막 이제 확인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본권 속성상 이런 특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국가자규의 성격상 입법 형성권이 아주 크다든가 반대로 아주 축소된다든가 뭐 이런 정황들을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래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봤을 때는 이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써놓고 로마자 3 과잉금지 원칙, 목소침법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밋밋하게 쓰면서도 결국 이제 방향성만 다 잡아놨기 때문에 채점자는 감탄하면서 이제 점수 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계속 연습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이제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의 양심의 자유는 이 판례에서는 다른 건데 제한 없습니다. 오른쪽 가보시면 마지막 줄에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심은요, 자, 생각하십시오. 양심은 그 개념 나중에 아셔야 되는데,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양심의 개념은, 자, 인격적 가치와 결부되는, 윤리적 가치관으로 표현해요. 우리 현재가 윤리적 가치관. 자, 인격적 가치와 결부되는, 이거는 몰라도 돼요. 자, 윤리적 가치관. 각자의 윤리적 가치관이다. 요게 포인트예요. 자, 지금 이게 뭐 윤리적인 문제를 제약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선거에 참여한 이제 그 후보자들이 경쟁 과정에서 좀 쉽고 좀 헐뜯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거 운동을 규제하고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고 이런 측면들은 전면에 나서지만 자신의 내면적 윤리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쟤는 악마인데 뭐 악마라고 못하고 신이라고 불러야 되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활동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정치 분야에서 그 정치꾼들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활동하는 과정의 규율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윤리적인 판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라 제한이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은 이제 정치적인 표현의 영역,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이란 말이 로마자 2번을 통해서 상정이 되면 이로부터 윤리하고는 좀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법, 정치,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자 2번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이거는 정치 분야의 문제이지 정치적인 평가나 분평이나 이런 문제지 윤리적인 어떤 판단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가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4번으로 가면요. 자, 요는 결론이 허위사실 공표는 합헌, 비방금지 만위헌인데,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로마자 1번, 제가 제일 강조합니다. 별표 하세요. 별표 한 10,000개 정도는 안 되겠으니까 큰 별표로 표현을 해보죠. 큰 별표로. 심사기준 설정 나오죠. 자,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정신적 활동에 관한 원초적 기본권일 뿐더러 국민의 사회를 형성하는 민주주의의 구성원이다. 민주주의 구성, 초석이다. 그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에는 보다 엄격한 한계가 요구된다. 엄격한 체크합니다. 이거는 바로 나와야 되는 세팅 구조예요. 이게 안 들어가고 심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아주 짜요, 점수가.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더 보태봅니다. 자, 이제 건너뛰어서 마지막 단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특히 선거운동은, 자, 이제 위에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의 일반론을 썼어요. 우리 위에 첫 단락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가장 일반적인 적법 보장 이론을 썼고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게 이제 선거운동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선거운동의 의미를 좀 더 밝혀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맞지만 좀 더.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보시면 특히 선거운동은 국민주권의 일환이다. 국민주권 체크하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래 첫 단락에서 봤듯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기도 하죠. 자, 정치적 표현 지켜보죠. 결국 어느 면으로 보나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보다 더 강력한 제한이 필요하다. 강력한 엄격성이 요구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줄에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사안이다. 또 한 번 엄격한 이중의 엄격성이 요구됩니다. 국민주권 이런 게 이제 보태졌어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엄격성보다 국민주권에 따르는 이제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는 엄격성이 이제 보태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시킨 거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로마자 2번은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막 대충 꾸리면 돼요. 왜냐면 허위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없는 사실, 가짜를 들어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 대상이 되는 게 마땅하고, 허위 사실 표현 이런 것들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 의미가 다 명확해요. 이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되고, 이제 오른쪽으로 로마자 3번 비방금지 조항 위헌 나온 거 여기 집중합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시면 침해의 최소성. 자, 첫 줄 비방행위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으로 처벌하면 족할 것이다. 맞나요? 허위사실로 비방을 했다 하면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처벌하면 충분하고 이 조항이 별로 따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나 자, 비방행위가 진실한 사실일 때만 이제 독자적인 의미가 생긴답니다. 진실한 체크해 볼까요?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진실한 사실로 비방을 했을 때 그때만 이제 이 조항이 고유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자, 근데 볼까요? 그렇다면 아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스스로 반박을 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정보를 얻어 선거의 공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할 것이다. 아,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 한번 써볼게요. 후보자들의 경쟁 과정에 내포된 요소다 이 말입니다.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거운동이니 후보자 경쟁이라는 것들이 다 이제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경쟁하는 과정에서 진실한 사실로 뭐 의혹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까지도 못하게 해버리면 이게 경쟁이 되겠어요? 너네 둘이 한번 붙어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가 옳은지를 한번 가려볼게. 이런 과정에서 둘이서 좋은 얘기만 하고 아유 참 아름다우세요. 뭐 참 잘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말만 해가지고 답이 나오겠어요? 그냥 문제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골프장에서 그 사진 찍었던데 그게 뭐 사진에는 있는데 본 적은 없다. 그게 어떻게 되는 말입니까? 이러면은 그게 말이죠. 곡해된 거예요.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뭐 대화를 나눠가면서 풀어낼 건 풀어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런 이제 선거의 공정한 어떤 그 절차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후보자 경쟁 과정에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어느 정도 진실한 사실로서 헐뜯는 것들은 그런 요소이다. 쉽게 하면 자, 문제 제기, 정당한 문제 제기 또는 의혹 제기.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후보자끼리 서로 문제제기도 못한다. 이거는 경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경쟁 구도 속에는 당연히 예정되고 내포된 의미다 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실제 사례 문제로 나온다면,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해설지에 있는 판례의 그 틀에 박힌 이런 표현들을 외워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원래 지금 이제 우리 로스쿨 교수님들이 예전에는 사법시험 출제하시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저명한 교수님들이. 그분들이 옛날에 사법시험에서 항상 하신 말이 뭐냐면 판례를 외우듯이 베껴 쓴 답안에는 점수를 주지 않았다. 이래요. 자기 생각을 꺼내놓으라고. 그죠? 논문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각자의 생각을 이렇게 꺼내놓으라고.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마련된 시험인데, 그 판례의 그 텍스트를 외워가지고 다 그대로 반영하는 참 고생을 하고, 투자는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지금 로스쿨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말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하는 과정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워낙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다 보니까 또 옛날에 사법시험은 헌민형 기본삼법을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1차 시험 합격하면은 2차 기회가 2번, 논문시험 치는 기회가 기득권에서 2번 주어지고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이제 책 보고 공부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헌법책이 보면은 2000페이지 되고 그랬거든요. 헌법 기본서가. 헌법 판례집이 2000페이지 해가지고 헌법 강의 한번 들어가면 미칩니다. 강의가 안 끝나요. 28회씩 해가지고 강의가 안 끝나가지고 나중에 강의하는 사람도 질려가지고 좀 줄이면 좋겠다. 뭐 이 정도였는데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험 구조였어요. 근데 우리 변호사 시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학교 다니면서 준비해야 되고 졸업과 동시에 또 패스하고 원하는 시기에 빨리 하려면 또 미리 준비해야 된다가 또 칠법을 한목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기록형까지 이걸 뭐 나누어서 1차, 2차 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깊숙하고 진득하게 공부하는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딱 시험에 맞게 시험에 요구하는 만큼 얼만큼 이제 영악하게 대응하는가가
특별히 중요한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법시험은 넘치게 공부하는 시험이었고 변호사 시험은 딱 맞게 공부하는 시험이라는 거. 예, 이걸 이제 하나 강조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 요걸 이제 이게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요걸로서 그냥 문장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자면, 자, 마지막 4줄 볼까요? 5줄 볼까요? 자,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자, 명예를 훼손 체크해볼까요? 그러면은 따로 규정이 있죠.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나 이 규정은 쓸모가 없다. 허위사실 공표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런 걸 통해서 보완이 충분하고 또한 이제 남는 것만 가지고 보니까 그러면 후보자들끼리 경쟁하지 말란 소리야. 예, 남는 것들을 의미를 남겨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은 쓸모없다 해서 이제 위헌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 없고 나중에 이제 객관식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대조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평은 끝내고 오늘 이제 진도를 들어갈 텐데, 책 한번 펼쳐보시죠. 2페이지. 자, 제 1문, 사실관계 음영 처리된 부분하고 이제 체크 포인트, 점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같이 볼 때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머리를 굴려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뭐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사법시험 문제도 제가 이제 좀 보완을 한 게 아직 변호사 시험에서 안 나왔지만 변호사 시험에서 또 나올 위험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법시험으로 보완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사례 제목을 보시면 국민투표의 성격은 원래부터 이제 사례 문제로 꼽히는 내용들입니다. 신임투표가 중요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주 학계의 전통적인 주제고요. 자, 그게 이제 사법시험에서 나왔지만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는 조금 클래스가 좀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차원이 높다. 우리 변호사 실무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지만 요즘 어때요? 요즘 나오는 문제들 보면 변호사 실무하고 관련성 있는 것만 안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한 5, 6회 시험, 7, 8회까지만 해도 보면 주로 과잉금지 제한되는 기본권에다가 적법요건 중에, 헌법소원 적법요건 중에 뭐 자기 관련성, 직접성이나 뭐 이런 거 좀 끊어 묶고 딱 이렇게 변호사 실무에 적합하게 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뭐 통치구조 쪽의 내용들도 막 나오고 헌법청론 쪽의 내용들도 막 나오고 해가지고 이 판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들도 출제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판례 없는 부분도 출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가 워낙 이제 과감해지는 시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제 브리타 대비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 사례는 원래 쟁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2개 정도가 더 있는데, 근데 그 쟁점들은 완전히 천상계의 쟁점들이에요. 예, 완전 순수 이론 쟁점이라 너무 안 맞아서 제가 쟁점을 좀 축소했습니다. 쟁점 자체를 빼버린 문제는 거의 없어요. 이 문제가 유일한데, 그 위에 써놨죠. 예, 1번 사례 제목 밑에 괄호에 보시면은 쟁점 축소라고 써놨어요. 빼버렸습니다. 합당하게 이제 맞춰가지고 50점으로 이제 썼는데, 하여튼, 요때 이제 대의제, 투표, 국민투표의 성격, 이런 것들 물을 수 있는 시대가 좀 된 것 같고, 또, 미리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의 전행 같은 것들은 옛날부터 문제가 되어 있지만, 요번에 이제 조의대 대법원, 예, 거기서 이제 좀 애매한, 그죠? 스탠스를 좀 취했잖아요. 그죠? 고등법원에서 이제 무죄 때린 것을 급작스럽게 막 신속하게 진행해가지고 결국 이제 파기환송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국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못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의 전행이 이제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도 통치구조에 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려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는 대부분 이제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갈 텐데, 하여튼 이제 답안에 쓸 수 있는 배점에 가장 합당한 정도로 이제 분량을 맞춰놨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또 하자가 없도록, 예, 흠결이 없도록 배점을 조금 넘게 써놓은 부분들도 간혹 있긴 하고 해요. 예, 그거 이제 참작하시고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음 시간 사례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